당신에게 잉카 문명은 구리와 돌망치만으로 모든 것을 건설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세뇌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삭사이와망 요새 앞에 서서 200톤이 넘는 거석에 손을 대보십시오. 면도날조차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맞춰진 돌들을 보십시오. 과연 그 이야기가 여전히 설득력이 있습니까? 페루의 안데스 산맥 고지대, 계곡과 산 정상 곳곳에는 기존의 모든 이론을 부정하는 거석 구조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대의 엔지니어조차 재현하기 어려운 각도로 잘려진 거대한 석재 블록들,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지진을 견뎌낸 견고한 벽, 바로 옆에 세워진 스페인 교회는 잿더미로 변했는데 말입니다. 기계로 가공한 듯한 정밀함, 손으로 만들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2곳의 장소, 12개의 미스터리,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남부 페루, 돌리나 피스코, 언덕비탈에 새겨진 5,206개의 구멍. 각각의 구멍은 폭이 1m에서 2m, 깊이는 50cm에서 1m에 달합니다. 뱀의 산을 따라 약 1km 반에 걸쳐 뻗어있는 이 기묘한 흔적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1933년에 항공 촬영했지만 그 후 92년 동안 그 누구도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도자기 파편도 유물도 없습니다. 텅 빈 공간으로 분리된 대략 60개의 구획으로 나뉜 구멍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고학자들의 오랜 침묵을 깬 것은 시드니 대학교의 제이콥 봉거스와 남부 플로리다 대학교의 인류학자 찰스 스타닛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론 사진과 퇴적물 분석을 통해 마침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이 구멍들이 1000년에서 1400년 전 후기 과도기의 일종의 시장으로 기능했으며 1400년 이후 잉카 제국 시대에는 상품과 곡물을 계산하는 회계 장치로 변모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각 구멍은 교환의 단위 혹은 창고의 표식을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정밀한 지도 제작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잦은 안개로 인해 지상 관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연구팀은 구멍들이 고대 통로에서 평균 43m 떨어진 곳에 무리를 이루어 조직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본대학교 종속 및 노예 연구센터의 크리스티안 마더는 이 주장을 설득력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주민들의 경제 메커니즘에 대해 아직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구멍들은 분명히 조직적인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화산 자갈을 파내는데 수천 시간의 노동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스타니시는 이 장소가 오랫동안 유사 고고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으며 통제되지 않은 추측들이 원주민들에게서 그들의 과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빼앗아왔다고 지적합니다. 회계 이론은 일리가 있고 근거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곳이었을까요? 왜 정확히 이 비탈이었으며 왜 그들은 이 구멍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구멍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구멍더들을 판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덕분에 나스카에서 발견된 놀라운 유적 칼라쿰프, 그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저널 2024년 2월호에 실린 논문은 이 거석 광장의 연대를 밝혀냈습니다. 2025년 11월 엔티쿼티 저널은 몬테시에르페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동료 평가를 거친 고고학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더욱 심오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칼라쿰프는 영국의 스토헨지와 거의 같은 시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와이오밍 대학교의 제이슨 토아 교수는 2018년부터 발굴을 지휘했습니다. 광장은 지름이 18m에 달하는 두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건축 방식입니다. 거대한 돌들은 모르타르 없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 빽빽하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채석장은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건설 방식은 당시 안데스 지역의 다른 광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같은 시대의 다른 원형 광장들은 강돌과 흙으로 쌓은 석조 벽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칼라쿰프는 거대한 수직 석재를 선택했습니다.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024년 2월호에 발표된 연구는 칼라쿰프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거석 구조물 중 하나임을 확정합니다. 이 광장을 건설한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으로 이제 막 식량 생산을 실험하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광장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의례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광장은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에 의례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흙과 돌이 의도적으로 그 위에 덮였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세웠을까요? 석조벽이 일반적인 시대에 왜 수직 거석을 사용했을까요? 투하 교수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광장에서 반복되는 행사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특정 장소와 연결했을 수 있습니다. 이 광장은 이 지역의 농업보다 앞서고 도시보다 앞서며 기념물 건설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보다 앞섭니다. 터키의 괵베클리 테페는 수렵 채집인들이 1만 1000년 전에 거석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칼라쿤푸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파괴되고 침묵하며 잉카 문명보다 4000년 이상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발견은 또 다른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칼라쿤푸는 고대 문명의 번영을 위한 단순한 발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서기 1553년 스페인의 연대기 작가 페드로 세사 데 레온은 기록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황제 파차쿠티가 서기 10세기에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 2만 명의 인력을 동원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열쇠입니다. 북쪽에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3개의 거대한 지그재그형 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블록의 무게는 200톤에 달하며 일부는 높이가 13피트에 이릅니다. 가장 긴 벽의 길이는 약 400m, 높이는 약 18피트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하는 것은 석회암, 섭노감, 그리고 안사람입니다. 석회암은 약 9마일 떨어진 채석장에서, 안사남은 동쪽으로 22마일 떨어진 루미콜카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돌들은 현대의 석공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밀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틈새는 너무나 좁아 종이 한 장 들어갈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블록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었고 맞물리는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벽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성은 그 엄청난 무게와 함께 수십 년 동안 고고학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외계인의 개입, 잊혀진 음파 기술, 심지어 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식물성 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들이 난무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잉카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술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2024년 8월 연구원 로젠 챔버스는 발표된 연구를 통해 실제 건축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채석장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는 잉카인들이 강바닥에서 채취한 단단하고 둥근 돌망치를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돌덩이를 조금씩 깎아내고 나무 틀을 사용하여 벽의 빈 공간에 맞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각 빈 공간의 가장자리는 정확한 각도로 설정된 나무 판자를 사용하여 복사되었습니다. 틀은 나무 못으로 고정되어 적합성을 테스트한 다음 새로운 돌로 옮겨졌습니다. 돌은 청동과 부싯돌 도구를 사용하여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고대 도로를 따라 발견된 부분적으로 완성된 블록은 노동자들이 운반 중에도 계속해서 돌을 다듬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블록 하나당 수천 시간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인내심, 정확성, 근육, 그리고 대대로 축적된 기술, 마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가장 낮고 가장 거대한 돌들이 잉카의 후기 작업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약간 탄화된 표면, 유기적인 곡선, 잉카인들이 더 오래된 문화의 토대 위에 건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층위는 쿠스코, 마추픽추, 오얀타이탐보에서도 나타납니다. 잉카인들은 건축의 달인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남긴 뼈대 위에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한 것일까요? 벽은 스페인의 정복을 견뎌냈습니다. 500년이 넘는 지진에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작은 돌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대한 블록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잊을 수 없는 그 거대한 돌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스카. 서기 200년에서 660년 사이 붉은 사막을 깎아 만든 불가사의한 그림들. 거의 100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단지 430개의 형상만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2024년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야마가타 대학의 마사타카이, 그는 IBM 과학자들과 손을 잡고 항공사진에서 지상화를 찾아내는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6달 만에 2022년과 2023년 현장 조사에서 33개의 새로운 지상화를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인간 연구자보다 20배나 빠르게 지상화 후보를 식별해냈습니다. 알려진 목록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고대 문명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혁명과 같습니다. 새로운 지상화들은 인간 형상, 잘린 머리, 라마와 같은 가축, 물고기, 고양이, 새, 그리고 칼을 든 범고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범고래는 길이가 22m에 달하며 칼을 쥐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의 나스카 도자기에는 칼을 든 범고래가 인간의 머리를 자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범고래는 인간 재물을 요구하는 존재였을까요?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범고래는 인간의 머리를 자르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을까요? 이 이미지는 고대 나스카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지상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양각 지상화와 거대한 선형 지상화입니다. 양각 지상화는 작고 덜 뚜렷하며 고대 통로에서 평균 43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주로 인간 또는 인간에 의해 변형된 사물을 묘사합니다. 반면 거대한 선형 지상화는 야생동물을 묘사하며 그중 64%가 공동체 수준의 의식 활동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형 및 사다리꼴 지상화의 의례적인 네트워크를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양각 지상화는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이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형 지상화는 사회적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유형, 두 가지 다른 목적, 두 가지 다른 규모, 모두 30에서 40cm 깊이로 표면을 긁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나스카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들여 지상화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의 지상화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모델은 아직도 수백 개의 조사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추가로 200개에서 300개의 지상화가 더 발견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스카라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홍수와 고의적인 파괴 행위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의 발견 속도와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 시스템은 발견 속도를 16배나 가속화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의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들은 남아 있습니다. 드러난 채 희미해져 가면서 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엇을 위해 이 선들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스카라인은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잉카 제국의 심장부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은 이곳이 10세기 중반 잉카 황제 파차쿠티에 의해 정복되고 재건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의 기록 너머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1536년 망코 잉카는 이 요새에서 스페인 원정대를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더 큰 힘으로 돌아온 스페인 군대에 맞서 잉카인들은 빌카밤바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신성한 언덕 꼭대기에는 6개의 거대한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벽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각각의 돌은 높이가 3m 60cm를 넘고 무게는 50톤에 육박합니다. 이 핑크색 유문암, 일명 핑크색 화강암은 5km 떨어진 카치카타에서 채석되었습니다. 우르밤바강 건너편 해발 4,000m가 넘는 산비탈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옮겨왔을까요? 강을 건너고 가파른 산을 올라 건설 현장까지 그들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운반을 해냈을까요? 버려진 거석 아래에서 발견된 나무 롤러와 진흙, 자갈로 정성스럽게 건설된 도로는 그 해답의 일부를 제시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신전은 어째서 미완성으로 남겨졌을까요? 수많은 돌덩이가 경사로를 따라 마무리가 덜 된 채 흩어져 있습니다. 완성된 벽에서 떼어낸 흔적이 있는 돌들도 발견됩니다. 이는 작업이 중단될 당시 대대적인 재건축이 진행 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부에서는 1532년경 와스카르와 아타왈파 사이의 왕위 계승 전쟁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스페인의 정복 혹은 망코 잉카의 빌카밤바로의 후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은 어딘가 부족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잉카 이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듭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거대한 토대의 기원이 잉카 시대보다 훨씬 앞선다고 믿습니다. 가장 아래쪽 돌들은 더 오래되었고 더 크며 잉카 시대의 작품보다 훨씬 정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약간 탄화된 표면은 열이나 알려지지 않은 가공 방식을 암시합니다.
이 돌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간단한 바위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용도의 움푹 패인 곳들이 바위 속에 새겨져 있고 그 패턴은 반복됩니다. 마치 잉카인들이 이미 고대였던 신성한 장소를 물려받은 것처럼 그들은 그 힘을 인식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더 씌워 적용한 것입니다. 거성 유적을 광범위하게 연구해온 브라이언 포스터는 거대한 돌덩이에서 석조 기술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잉카인들은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문화의 작품을 수리하거나 확장하려 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라코차라고 부릅니다. 6개의 돌로 이루어진 벽은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핑크색 돌은 석양 속에서 빛나고 건축가들의 도구는 길가에 버려져 있습니다. 건설이 중단된 채 멈춰버린 신전. 그들은 왜 멈췄을까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이 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1994년 유네스코는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나스카라인은 공동의 종교와 사회적 동질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독일 출신의 수학자 마리아 라이에는 40년이 넘는 시간을 나스카라인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녀는 이 기하학적 형태들이 고대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계획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스카라인의 비율에서 완벽함을 발견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롱아일랜드 대학의 폴 코소커 교수는 나스카라인 위를 비행하며 그 불가사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 선들이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이하고 독특한 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무엇일까요? 천문달력이라는 가설입니다. 나스카라인이 태양과 별자리의 움직임에 맞춰 정렬되어 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정말 천문 관측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또 다른 이론은 종교적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나스카라인이 신과 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재래적인 통로였다는 것이죠. 거대한 선들은 카오아치 신전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순례 과정에서 선에 묘사된 동물들과 관련된 의식이 거행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을 숭배하기 위한 흔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선들이 극도로 건조한 지역의 지하수원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나스카 문명은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600년 사이에 번성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을 뒤엎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연구에 따르면 나스카 지상화는 순례길을 따라 이동하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정보 공유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선형 지상화는 의례적인 목적을 위해 사회적 계획과 협력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적, 다양한 규모, 갖가지 모티프, 그리고 빠지지 않는 외계인 개입설. 나스카라인의 디자인은 오직 하늘에서만 완벽하게 보입니다. 나스카인들은 비행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들은 하늘의 신 혹은 외계 방문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요? 이 이론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나스카인들은 지상에서도 세심한 계획, 측정, 조정을 통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굳이 하늘을 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이론이 조금씩 진실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례, 천문, 물, 사회적 정체성, 정보 공유. 나스카라인은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나스카 문명은 서기 1000년경에 쇠퇴했습니다. 가뭄이 그 원인이었을까요? 라인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지만 드론과 인공지능이 그 전체 모습을 드러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인이 품고 있는 모든 비밀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혹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요? 해답을 찾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풀고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역사의 미스터리를 밝혀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마주할 고고학적 발견들은 인류가 이룩했다고 믿어온 모든 통념을 뒤흔들 것입니다. 과연 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였을까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미스터리 추적은 계속됩니다. 해발 3820m. 이곳은 티와나쿠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600년경, 이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했습니다. 1000년경까지 번성했던 이 문명은
어째서 갑작스럽게 멸망했을까요? 오랜 가뭄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푸마푼쿠, 퓨마의 문이라는 뜻의 이 장소는 깊숙한 안뜰을 가진 계단식 언덕입니다. 붉은 사암과 안사나무로 만들어진 거대한 H자 모양의 블록들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블록의 무게는 131톤, 다른 블록은 180톤에 달합니다. 그 폭은 7m에서 8m. 놀랍게도 이 거석들은 건설 직후 손상되었고 구리 죄세를 사용하여 수리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방문객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정밀함입니다. 블록들은 완벽하게 평평한 표면, 날카로운 모서리, 정확한 직각, 그리고 작은 직경으로 뚫린 구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합 부위는 모르타르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균일성은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1549년 스페인의 연대기 작가 페드로 데 시에사 데레오는 이곳을 방문하여 경탄하며 과연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이런 완벽함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문, 문설주, 상인방, 문지방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지오폴리머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블록들은 잘라낸 돌이 아니라 지오폴리머 콘크리트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근에는 사암의 성분과 일치하는 채석장이 없습니다. 푸마푼쿠 샘플의 나트륨 함량은 지금까지 확인된 지역 사암 공급원보다 높습니다. 만약 이 블록들이 자연석이 아니라면 먼 곳에서 운반해 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시적인 썰매를 사용하여 4,000m가 넘는 산악지대를 통해 180톤이나 되는 블록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오폴리머 이론은 이 블록들이 일종의 사암 콘크리트를 식물 화합물과 혼합하여 현장에서 주조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정밀성과 인근 채석장의 부재를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6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서구에 현대 시대에 와서야 등장한 콘크리트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고학자 장피에르 프로첸과 스텔라 네어의 실험에 따르면 티와나쿠의 장인들은 부싯돌, 마노, 벽옥, 흑요석, 석영, 적철광을 포함한 석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동 도구는 간단한 안산함에 대해서는 대체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어는 푸마푼쿠에 나타난 것과 똑같은 정밀도로 작은 조각을 조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인내와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티와나쿠 문명은 푸마푼쿠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장소는 결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건설은 완공 전에 중단되었습니다. 잉카인들이 1440년대에 도착했을 때 푸마푼쿠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그곳을 모든 생명이 태어난 곳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세계관에 포함시켰습니다. 블록들은 흩어져 있고 파괴되어 있으며 완벽하게 잘려진 채 그들을 빚어낸 손길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침묵 속에 감춰진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8번째, 푸마푼쿠의 자기장 이상 현상. 같은 장소, 같은 고도,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하지만 이번 것은 더욱 기이합니다. 푸마푼쿠를 방문하는 연구자들과 관광객들은 나침반과 테슬라미터를 사용하여 특정 돌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고합니다. 나침반은 제멋대로 움직이고 탐침이 암석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자기장 흐름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심지어 장비를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측정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토니오 포르투갈은 라파스에 위치한 연구소 LAPAES 소속 연구자로서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상현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관측 결과는 문서로 기록되었지만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론은 다양합니다. 돌에 함유된 높은 철 성분에서부터 알려지지 않은 지질학적 요인, 심지어 고대 건축 과정에서 가해진 구조적 변형에 이르기까지. 일각에서는 건설자들이 의도적으로 자석 물질을 포함시켰다고 추측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연적인 자화 현상이 수세기에 걸쳐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상 현상은 현실입니다. 많은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이를 확인했지만 그 원인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적 특징은 일반적인 화산암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지역 지질학적 특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현상은 유적지 내에서 고립된 지점에서만 나타납니다. 푸마푼쿠에서 수많은 연구를 수행한 브라이언 포르스터는 조각된 가장자리 근처에서 나침반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 효과는 미미하지만 측정 가능합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자기장 측정값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모델과 일치하는 설명이 없을 뿐입니다. 돌들은 여전히 자성을 띤 채 수수께끼에 쌓여
누군가가 이 불가사의를 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자기장 이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토마푼코의 건설자들은 정말로 자기력을 다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심오한 지질학적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삭사이와망의 석재 표면은 마치 도자기 유약처럼 매끄럽고 미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데데로에는 아이들이 미끄럼틀로 사용하는 여전히 매끄러운 돌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고대 잉카인들은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석재 가공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고대 거석 구조물, 그 표면에서 발견되는 기묘한 흔적, 인류가 알던 상식을 뒤엎는 미스터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단단한 돌을 녹여 매끄럽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한 통화작용? 인간의 손으로 다듬은 흔적? 진실은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폴란드 올란드 타워에서 발견된 거석들. 그 표면에는 마치 무언가에 의해 녹아내린 듯 정교하게 다듬어진 듯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표면이 모래와 돌을 이용한 수작업 연마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표면이 고온에서 처리된 듯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질학자 이반 왓킨스는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인트 클라우드 대학에서 이 현상을 연구하며 현대의 열방리 기술과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열방리란 집중된 빛 에너지를 사용하여 암석을 절단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미국 광산곡의 지질학자 데이비드 린드롯은 100W의 빛을 지름 2mm의 원형으로 집중시켜 어떤 암석이든 절단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열은 석영 조각들을 녹여 유리질 막을 형성하고 이 막이 불규칙한 표면을 메워 놀랍도록 매끄러운 표면을 만들어냅니다. 와킨스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잉카인들이 태양빛을 모으기 위해 금으로 만든 포물면 접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페루의 한 박물관에는 놀랍게도 거대한 금 포물면 접시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와 재료는 빛을 모으는 태양열 거울을 만드는 데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심지어 쿠스코의 현대 사제는 매년 열리는 태양 축제에서 손뭉치를 점화하는 데 사용하는 오목하게 파인 홈이 있는 팔찌를 착용합니다. 기술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충분한 양의 집중된 태양광이 거대한 석재 표면을 유리화할 만큼 높은 온도를 생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실험적인 시도들은 결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산불이나 격렬한 전투가 국지적인 유리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복제된 벽에 대한 실험은 이러한 효과를 재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고대 핵전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방사성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화학 테스트 결과 역시 핵 시나리오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리화된 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매끄럽고 유리 같으며 기존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잉카인들은 태양광을 집중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유리화된 돌을 이전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요? 그 표면은 여전히 미끄럽고 차갑게 식어 그 기원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밀어붙여라. 어떤 것은 완전히 형태를 갖추었지만 제자리에 놓이지 못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 하나가 6개의 돌기둥 벽 바로 앞 경사로 아래에 놓여 있다. 이 버려진 돌들 아래를 발굴한 결과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점토와 자갈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길이 드러났다. 거대한 돌덩이 아래에서는 나무 롤러가 발견되었다. 수송 시스템은 매우 정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멈춘 것일까? 돌덩이들은 운반 능력이 부족해서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잉카인들은 분명히 그것들을 옮길 수 있는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수십 개의 비슷한 돌덩이들을 건설 현장으로 옮겼다. 무언가가 작업을 중단시킨 것이다. 첫 번째 가설, 스페인의 정복이다. 연대기는 들어맞는다. 스페인 사람들이 1532년에 도착했을 때 건설은 활발히 진행 중이었다. 망코 잉카의 1536년 도피는 모든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을 것이다. 두 번째 가설, 1529년경에 시작된 우아스카르와 아타우알파 사이의 왕위 계승 전쟁이다. 내전으로 인해 자원과 노동력이 다른 곳으로 돌려졌다. 세 번째 가설, 의도적인 포기다. 일부 연구자들은 잉카인들이 특정 장소를 의례적으로 폐쇄하면서 미완성인 채로 제물로 바쳤다고 주장한다.
토알카 푸마에서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오얀타이 탐보의 증거는 의례적인 폐쇄가 아닌 갑작스러운 중단을 시사한다. 돌덩이들은 노동자들이 남겨둔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다. 도구들은 버려져 있었다. 어떤 의식도 없이 그저 중단되었을 뿐이다. 피에드라스 칸사다스는 산길을 따라 남아있다. 거대하고 침묵하며 고대 공학의 사진처럼 여행 도중에 멈춰버린 채 시간 속에 영원히 갇혀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왜 그들은 멈춰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은 과연 전부일까? 다음, 같은 장소 그러나 전혀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올란탐보 언덕의 신전은 동지 그리고 다른 천문 현상과 관련된 정밀한 천문학적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신전의 돌벽에 있는 돌출부와 융기는 그림자를 들이우며 1년 내내 일어나는 태양의 변화와 사건들을 정확히 지시합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치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밀함은 천문 관측을 위한 의도적인 설계 혹은 특정한 의식을 위한 시간 설정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잉카인들은 천문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들은 농업 달력을 조정하기 위해 태양과 달의 주기를 추적했습니다. 잉카 제국 곳곳에는 천문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올란탐보의 천문학적 일치점들이 잉카 시대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부 증거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거석 구조물의 기초가 더 오래되었다면 더 이전의 문화가 천문학적 지식을 이 장소에 배치해 암호화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잉카인들은 이 지식을 물려받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적용했을 것입니다. 안데스 문명 전문가인 고고학자 앨런 콜라타는 티와나쿠의 태양의 문에 묘사된 계단식 마운드가 푸마풍쿠를 양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천문학적 지식과 건축 계획은 이 고대 안데스 유적지들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세기 혹은 수천 년에 걸친 문화적 연속성을 암시합니다. 올란탐보의 일치점들은 결코 유일무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페루와 볼리비아 전역에서 발견되는 더 광범위한 천문 건축 패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그 정밀성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현대적인 장비도 컴퓨터도 없이 오직 관찰, 수학, 그리고 돌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언덕 위의 신전 위로 떠오릅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고대의 패턴에 따라 드리워집니다. 돌들은 여전히 시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고대인들은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우주의 비밀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 페루 북부 카하마르카 분지. 이곳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잠들어 있습니다. 거대한 석조 유적 칼락품프.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 누군가 이 신성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파묻었습니다. 흙과 돌을 덮어 씌운 흔적은 단순한 침식이나 방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데스 문화권에서 신성한 장소를 폐쇄하는 의식은 드물지 않습니다. 숭배의 장소를 떠날 때 경의를 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락품푸는 왜 폐쇄되었을까요? 이 광장은 무려 2000년 이상을 버텨왔습니다. 선토기 시대 후기부터 초기, 그리고 초기 지평기까지 존속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누군가는 그곳을 묻어버리기로 결심했을까요? 이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회 변화 때문이었을까요? 칼락품프를 건설한 수렵 채집 유목민들은 정착하여 농경사회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의 의례적 필요가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신성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환경 변화였을까요? 기후 변화가 자원 분포에 영향을 미쳤고 광장의 위치가 더 이상 공동체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변화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신앙 체계가 기존의 것을 대체하면서 수직으로 세워진 거석들이 더 이상 세계관에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갈등 때문이었을까요? 경쟁 관계에 있던 집단들이 폐쇄를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광장을 매장하는 행위는 보호의 수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성 모독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 흙과 돌을 운반하여 거석들을 덮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칼락품프는 2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와이오밍 대학교의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이슨 테이와 그의 팀은 동심원 형태의 구조물을 발견했고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통해 그 연대를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발견을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했습니다. 광장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원형 구조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이 칼락품프를 발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만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맥락을 부여하고 안데스 기념물 건축의 더 넓은 역사와 연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폐쇄의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의도적이었고 존중이 담겨 있었으며 최종적인 행위였습니다. 현대 과학이 고대인들이 봉인한 것을 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일련의 구멍들은 회계 시스템이었을 수도 있지만 위치 선정과 방법은 여전히 기이합니다. 칼라품프는 유목민들이 거석을 건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만 왜 수직으로 세운 돌들이 중요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삭사이 와망의 정밀함은 나무틀과 망치돌로 설명할 수 있지만 더 오래된 기반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스카라이는 다양한 목적을 수행했지만 그 규모와 헌신은 여전히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얀 타이판부는 결코 완성되지 못했고 정확히 무엇이 작업을 중단시켰는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티와나쿠와 푸마푼쿠는 설명을 초월하는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지오폴리머 이론은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자기장 이상, 유리화된 표면, 버려진 돌, 천문학적 일치, 의례적 폐쇄, 각각의 미스터리가 침을 더합니다. 고대 페루와 볼리비아 사람들은 고도의 공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 물관리, 농업, 그리고 기념비적인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노동, 숙련된 장인,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측정되는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규모로 돌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일치, 비율, 그리고 배치를 통해 구조물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신성한 장소를 숭배했고 기념물을 개조하고 재건축했으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폐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대 엔지니어들이 수공구를 사용하여 재현하기 어려워하는 정밀성과 규모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문명, 왜 특정 건축 방법이 나타났다가 사라질까요?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명이 쇠퇴하면서 어떤 지식이 사라졌을까요? 환경 재앙, 질병, 가뭄, 혹은 정복이 도시 그 이상을 지워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라진 기술 시스템 전체는 무엇일까요? 고고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발견을 가속화하고 드론 매핑은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드러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정확한 시간축을 제공하고 지구화학 분석은 돌의 출처를 추적합니다. 실험 고고학은 실제 반복을 통해 이론을 검증합니다. 그림은 천천히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풀 수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자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구전 전통은 세월이 흐르면서 흩어졌습니다. 정복과 신민화는 도서관과 지식체계를 파괴했습니다. 남은 것은 돌과 그 돌들이 제기하는 질문뿐입니다. 페루, 라 리베르타드에서 발견된 다채로운 벽화, 3000년 전의 작품입니다. 잉카보다 훨씬 오래된 이 3차원 벽화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접하는 문명보다 훨씬 이전부터 페루의 고도의 예술 및 건축 전통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거석 구조물은 아닙니다. 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연속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잉카 제국이 존재하기도 전에 수천 년 동안 페루 전역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화가 건축하고 조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 의미를 구조물 안에 암호화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잉카인들은 안데스 문명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물려받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적용하고 이제는 그 이름조차 잊혀진 문화가 놓은 토대 위에 자신들의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삭사 이와망, 오얀 타이탄보, 푸마푼쿠에 서서 거대한 돌덩어리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잉카인들의 업적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4-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의 종착점입니다. 지식은 누적되어 왔습니다. 기술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개선되었습니다. 정확성은 마법이 아니라 숙련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정밀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아직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겸손함, 그리고 매번의 발굴, 드론 조사, 인공지능 분석이 우리를 이해에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흥분이 필요합니다. 돌은 여전히 남아있고 질문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으며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돌덩이 그 자체를 넘어 그것을 창조해낸 물리법칙의 심연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삭사이와망에서 무게가 200톤에 달하는 석재를 논할 때 우리는 단순한 무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관성, 중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기계적 우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대의 크레인은 유압 시스템과 제곱인치당 수만 파운드의 인장 강도를 지닌 강철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대 안데스인들은 오직 라마의 털로 만든 밧줄과 인간의 근육만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고고학은 100명의 인원이 나무 롤러를 사용하여 평지에서 10톤의 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삭사이와망은 평지가 아닌 가파른 산악지대입니다. 20도 경사에서 200톤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압력에 무너지지 않는 표면이 필요하며 이는 그 길 자체가 공학적 기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져진 자갈과 점토층으로 건설된 도로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상 현대 철도 시스템의 전신과 같은 것이었죠. 그들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톤의 거대한 석재를 여러 번 들어 올렸다 내렸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르래를 고정할 지점도 지렛대의 흔적도 없습니다. 일부는 모래 경사로와 중력을 이용했다고 주장하지만 란탐부와 같은 장소의 공간적 제약은 거대한 경사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라진 기술, 현대적인 의미에서 고도로 발전된 기술은 아닐지라도 고도의 사고 기술, 우리가 잃어버린 기하학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푸마퐁코와 피와나코의 건설자들은 엄청난 육체 노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수천 년에 걸쳐 진화한 생물학적 적응을 암시합니다. 이 생물학적 현실은 외계인 이론을 뒤엎습니다. 인간의 생물학과 문화가 그들의 지리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수께끼는 그들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생물학적 잠재력을 200톤의 현실로 조화시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잉카인들이 문자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키푸는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정교한 이진법과 유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문학적 키푸의 숫자를 읽을 수 있지만 이야기나 공학적 지시사항을 담고 있는 키푸는 여전히 해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해독된다면 이 돌들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정보 시스템의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드드라이브, 즉 돌을 보고 있지만 키푸라는 운영체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30년의 가뭄 뒤에 10년의 홍수가 뒤따르는 증거를 봅니다. 이 미스터리들은 변화하는 기후와 싸우다 결국 패배한 사람들의 잔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 정밀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나스카 라인의 헌신은 여전히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은 정확한 시간축을 제공합니다. 지화학적 분석은 석재의 출처를 추적합니다. 실험 고고학은 실제 반복을 통해 이론을 검증합니다. 그림은 천천히 드러나고 있지만 일부 미스터리는 해결을 거부합니다. 해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복과 식민화는 도서관과 지식체계를 파괴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돌과 그 돌들이 제기하는 질문들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질문조차 제대로 던져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미스터리는 그들이 사용한 기술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였던 정신입니다. 200톤이 넘는 거대한 석재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결코 미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진정한 거장이었습니다. 산조차 옮길 수 있게 만든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숨겨진 기술이나 비밀스러운 도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돌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기억되기 위해서는 움직이거나 불태우거나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석들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묻혀 있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현대 도시들이 먼지로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은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